자, 선생님 왔어요. 선생님 왔어. 선생님 오셨어. 선생님 왔다고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 자, 이제 401페이지를 보니까 자, 하단부에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란 게 하나 있어요. 저당시장의 구조. 그거 한번 해볼 텐데요. 맨 밑에 이제 그림 있을 겁니다. 그림.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MBS란 게 나와요. 그래서 MBS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당시장 구조를 통해서 볼 텐데 아까 첫 번째 우리 개념 잠깐 해봤어요. 유동화의 개념.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뭐가 증가했어요? 유동성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증가의 감소예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죠. 그래서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여기까지 해봤고 이제 우리나라 저당시장의 구조를 통해서 MBS라는 게 뭔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주택을 담보로 차입자가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대요. 대출. 담보대출. 자, 스톱. 그러면 자, 은행은 대출해주는 기관이다 해서 대출기관 이렇게 합시다. 대출기관. 그러면 차입자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담보대출. 그래. 여기까지를 1차 저당시장이다라고 해요. 1차 저당시장. 자,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담보대출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깔고 설정받은 저당권을 가지고 돈이 없으면 저당권을 내돌려서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뭔가를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유동화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유동화는 있어요, 없어요? 단순한 담보대출만 나타나기 때문에 유동화의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다음. 아무튼 이제 은행은 차입자로부터 저당을 설정 받았겠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차입자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그러면 다시 써. 이 저당권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저당권을 이렇게 불러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 있죠. 그 은행에 주택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때 은행에 어이 깜짝이야. 아주 그냥 자, 여기 주모. 여기 알았어. 그만 좀 해봐. 여기 주모. 뭔 얘기였나? 은행에 이제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 근저당권을 우리 시험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불러줘요. 자, 근저당권 뭘 한다? 주택 저당 채권. 예. 근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라고 그래. 집합물.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은행이 근저당권 여러 개 갖고 있다. 이걸 갖다 그냥 뭐라 읽는다.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으면 또박또박 5% 이자율로 차입자로부터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은행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매각해서 결국 현금화 시키려고 한대요. 근데 매각할 때 중간에 브로커가 껴요. 누가 끼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브로커가 중간에 낍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인 MBS라는 걸 발행한대요. MBS. 자, MBS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한대요. 자, MBS를 뭘 한다? 주택저당 증권인 MBS를 발행한대요. 그러면 MBS를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초 차입자가 빌려서 갚는 원리금이 흘러 투자자에게 다시 간대. 그러니까 투자자는 결국은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투자 자금이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은행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여길 갖다가 몇 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겠어요? 아까 술 1차 먹으면 그 다음 술 1차 먹고 집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2차는 먹고 가야지. 기본이지. 그래서 여기를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차 저당 시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유동화의 모습이 있다, 없다? 유동화의 모습이 있다. 유동화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수동. 요 MBS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MBS. 자, 일단 책을 어디를 잠깐 펴보냐면, 어디를 펴보냐면요. 407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단부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런 거 있습니까? 그죠? 양가로 2번 지분금융, 지분증권, 부채증권 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양가로 2번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 잠깐 들어볼게요. 용어 정리 먼저 그냥 들어볼게요. 지분금융, 부채금융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냐면 금융은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5억을 빌려왔대. 요 돈은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죠. 그걸 부채라고 하지 않나요? 갚기로 빌렸으니까. 요런 걸 갖다가 부채를 이용해서 5억 원의 자금을 융통했다 해서 부채금융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맞죠. 다시. 내 부동산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해서 5억 원을 받아왔대. 이 5억 원은 갚는 거 아니에요. 내 지분 팔아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분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했다 해서 지분금융이다라고 해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부채증권이라는 용어 먼저 썼어요. 자, 그리고 MBS가 뭔지 잠깐 볼 거예요. 자, 이제 은행이 이제 이 차입자가 제가 은행인데 자기 주택을 나한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간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저당을 설정받고 돈을 빌려줬죠. 이걸 이제 1대1 저당, 개별 저당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위험이 크대요. 왜냐하면 차입자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뭐 간밤에 멸실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원리금 연체할 수도 있고, 또 원리금 연체하길래 경매 신청을 했더니 낙찰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100% 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MBS는 저당권 하나가 아니고 저당권이 한 100개가 이렇게 있나 봐. 100개가. 그럼 이 저당권이 100개가 있는데, 그러면 차입자가 5%로 또박또박 원리금을 갚아줄 텐데, 이 100개의 저당권을 아예 한 세트로 해가지고 MBS라는 상품을 다시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위험과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100명의 차입자, 모든 차입자가 단 한 놈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단 한 놈도 연체하지 않고 제 날짜에 원리금 내준다면 MBS의 수익률은 5%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이죠. 연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MBS의 평균 수익률이 절대 5%는 될 수는 없고, 대신에 위험이 작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요. 왜 위험이 작냐면 MBS 같은 경우는 100개,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담보가 한 세트가 됐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몇 개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거의 대다수에서는 정상적인 원리금 수입의 수치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MBS는 안정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MBS는 보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MBS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또 이제 책은 볼 필요는 없는데 아까 이제 전에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무엇도 또 있었냐면 책에 체크한 것 중에 자본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안 좋고 일반 투자시장도 안 좋아. 그러면 오갈 데 없는 부동장 자금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MBS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MBS 특징은 뭐다? 우리 시험에 강조하는 특징은 안정적이래요. 그러면 오갈 데 없는 돈이 이걸 안정화시켜 놓는다면, 이쪽으로 대거 들어온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반 경제활동까지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편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MBS는 안정적이다. 안전빵이다. 이렇게 감 잡으세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다음 또 여기 주목. 읽으세요. 시작. 증권이란 것은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증권이죠. 맞죠? 근데 그 투자 수익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부채로부터 나타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부채증권이에요.
그냥 용어를 직역을 해보니까. MBS도 볼래요? 최초 차입자가 자기가 집 사기 위해서 빌린 부채, 그 부채에 대해서 약속대로 원리금을 은행에 갚잖아. 그 원리금이 흘러 MBS 투자자의 투자 수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MBS도 결국은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따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MBS도 결국 무슨 증권이 돼? 부채증권 아니겠어요? 맞죠? 네. 다시 좀 옵니다. MBS 정체가 무슨 증권이라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겁니다. 네. MBS는 부채증권. 자, 이제 볼게요. 다시. MBS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뭘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집합물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업.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한대요. 그래서 시험에 발행기관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자,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누가? 발행기관이. 자,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한대요. 뭘 발행한다?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요. 하나 더 잡을게요. 이제 한 번 또 나온 게 있는데, 어디 잠깐만. 투자자는 MBS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MBS라는 상품도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나? 당연하겠지. 근데 어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요거과 MBS 금리 수익률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 빨리 찍어봐 얼른. 같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요, 차입자가 5%로 갚으면 최초 대출 담당 은행도 따먹고 나머지를 MBS 투자자가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MBS 수익률은 최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어때야 돼? 낮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뭐 더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굳이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자, 뭐란? MBS란 뭘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집합물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MBS란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1차 저당시장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하냐 안 하느냐? 안 한다. 유동화는 몇 차에서? 2차에서 발생한다. 당연히 MBS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같아서도 안 되고 낮아야 되겠죠. 저게 5%라면 한 2점 몇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정도 개념을 일단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일단 책에다 체크 좀 합시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방가로 1번에 보면요. 1차 저당시장 보이세요?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 별표. 동그라미 2번 별표 친 것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른 봐봐요. 얼른. 지금 우리 1차 저당시장 하고 있어요. 그럼 유동화 발생 안 하지. 근데 한다라고 한 3번 나왔거든, 오답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중요하고요. 방가리 2번은 2차 저당시장 있습니까? 그것도 밑줄 그어주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별표 쳐놓고요.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찾아봐. 얼른 찾아봐. 그래요. 두 번째 줄 형광펜 칠하세요. 유동화가 나타난다. 1차, 2차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하냐 안 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동그라미 2번 체크, 동그라미 5번 체크. 그러니까 설명했던 거예요. 2번, 5번 체크. 네. 다음 이제 알아두기 잠깐 보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있어요. 어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만든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응? 아는 게 LH인데 틀렸네. 그거는 토지주택공사야. LH는 토지주택공사고 얘는
저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만드는 데 아니고 주택 어떤 신용보증이라든지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주택 뭐 모기지론 장기 주택담보대출 그거 공급하고 지원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공기업입니다. LH 아니에요. 네. 다음.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암기를 하지 말고 그냥 몇 개의 용어 정도만 좀 볼게요. 첫 번째. 장기 모기지론 공급. 아까 우리 모기지론 들어봤어요. 보금자리론. 색깔 2개 칠했는데 뭐 칠했을까요? 최저 10년 고정금리 2개 칠했죠? 예, 그거 취급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 주택 신용보증 업무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택연금 아까 해봤죠 우리? 주택연금 지급보증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다음 저당 채권 관리에서 자 이제 볼게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주택저당증권 MBS 보이시죠? 밑줄 그어놓고 학자금 대출 채권 SLBS 있죠? 그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것을 MBS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채권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 그 SLBS가 앞에 S가 뭐냐면요. 스튜던트 학생이에요. 학생. 우리 그 대학생들 등록금 있죠. 등록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도 대출해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신입생이야. 내가 대출해 줬어. 그래 놓고 문자 보냈어. 오늘 저녁에 12시에. 너 6개월 후에 꼭 갚아야 돼. 이 말이 돼, 안 돼? 그럼 1년 후에 갚아도 돼, 안 돼? 안 돼. 1, 2, 3, 4학년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취업 준비기간도 잠깐 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은행이 돈 빌려주고 받으려면 거의 한 7년 정도 있다가 받잖아요. 그 사이에 돈줄이 막 막히겠죠. 그런 학자금 대출 채권도 유동화시키는 게 있대요. SLBS라고 해요. 이런 거 오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용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용어만 보면 돼. 다음 하나만 더. 저 밑에 그 기출지문에 보니까 CMBS 동그라미 쳐봐요. CMBS. 저 밑에 CMBS 있죠.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만 있냐? 그건 아니겠지. 상가담보대출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것을 MBS라고 하고 상가담보대출 채권도 유동화시키는 것을 앞에 있는 C가 커머셜, 상업용. 그래서 CMBS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건 오답 주지 않습니다. SLBS, 학자금 대출 채권 유동화시키는 걸 뭐라 한다? SLBS.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요. 이런 거 오답을 안 주니까 나오긴 나와도. 다음, 상가담보대출로 채권도 유동화시킬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CMBS. 좋습니다. 한번 읽으면 보면 돼요. 됐어요. 넘기시고. 이제 칠판 볼게요. 세 번째는 MBS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갈 거예요. MBS 종류에 대해서. 사실은 MBS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어떤 개념이냐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그러면서 이걸 기초로 발행기관이 MBS를 발행한대요. MBS를. 그러면 투자자가 MBS를 투자하는 뭐 이런 구조 아닌가요? 맞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MBS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권 형태하고 하나는 채권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자. 요 소리를 한번 듣고 가야 되겠네. 투자자와 발행기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채권, 국채, 공채, 지방채. 공법에 보니까 뭐 토지상환 채권 뭐 이런 것도 있다. 예. 갚기로 하고 약속한 거예요. 예. 내가 갚을 테니까 돈 좀 줘. 뭐 빌리는 그런 개념. 예. 그럼 이제 이 채권은 말이죠.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발행자가 책임져요. 발행기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국채가 왜 안전하느냐?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랬거든. 뭐 채권을 누가 책임진다? 발행기관이 책임지니까 채권이에요. 맞죠? 근데 증권시장에서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샀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다 지팔자예요. 지팔자. 예? 그러면 증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증권은 그냥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증권 누가 책임지고? 투자자. 채권은 발행기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텐데요. 예.
근데 이제 뭐 수업이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 순환 때는 도대체 왜 책임지는지 그 원인을 잡아내야 돼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 잡아내야 돼. 그러면 책임진다는 것은 이제 간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바로 밑에 주차장에다가 요 A 학생, B 학생이 그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2대를 나란히 세워놨어요. 그래서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우린데 하고 둘이 손든 거야. 빨리 내려가 보래. 왜요? 했더니 오토바이 중에 한 대가 넘어져가지고 BMW를 박았는데 수리비가 좋게 한 1,000만 원 나올 것 같다. 이런 소리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두 학생이 내려가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제발 내 거 아니기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A 학생 그 오토바이가 그 사단을 낸 거야. 그럼 수리비를 누가 내야 돼? A 학생. 왜 그래요? 그렇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채권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그래, 다음에 합시다. 아니, 증권은 투자자가 책임진다면서, 채권은 발행자인 책임진다면서, 아까 A 오토바이가 그 사단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A 오토바이 주인이 책임진다면서, 왜 책임지냐고요? 소유권이 그놈한테 있으니까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 채권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발행기관, 증권은 소유권이 투자자한테 있다라고 바꿔서 이제 다음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그냥 듣는 거고. 다음, 그 표에 보니까 MPTS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거 보니까 저당 이체 증권에서 MPTS 보이시죠? 그죠? 근데 MPTS는 영어로 읽으면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 시작! 읽지 마. 그냥 MPTS라고만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채권은 뭐 MBB도 있고 MPTB도 있고 그다음에 CMO도 있는데요. 다음 순환 때는 이 CMO에다 좀 중점을 둬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개념만 잡을 거니까 따라서 하세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MPTS는 증권이죠. 모기지 백트 본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놈은 증권 채권. 요거는 왜 그런지 알죠? 다시 암기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MPTS만 증권이고 S니까 나머지는 S가 아니니까 전부 다 채권 이러면 되겠죠? 지금은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순환 때는 좀 몇 개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있고 이거. 지금은 증권, 채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딱 그렇게까지만요. 자, 다음에 이제 408페이지 오세요. 자, 거기 하단부에 파란색 2번 있을 거예요. 부동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 보이시죠? 408페이지. 네. 동그라미 1번 체크. 두 번째 줄에 지분금융 방식이다. 형광펜. 지분금융 방식이다. 예.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칠판에 주목하세요. 개발사업에 필요한 100억, 개발사업에 자금이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이. 근데 은행에서 빌려서 개발사업 하면 갚기라고 빌렸죠. 그런 경우는 부채금융이라고 그래. 맞죠? 부채금융죠. 근데 100억이 필요한데 필요한 100억을 지분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돈을 지분으로 출자해가지고 100억이 만들어져서 개발사업을 한대. 이런 경우는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죠. 지분금융이라고 그래. 지분금융. 거기까지만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한번 합시다. 맨 밑에 그 파란색 예지가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100억인데 100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원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면 신디케이트가 되고 얘도 지분금융은 지분금융이다. 근데 이제 소액의 다수 투자자가 참여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시험에 소구자라는 소리도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100억 원인데 5명의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의 지분 출자를 받아서 진행하면 이것도 결국은 지분금융이네. 얘는 조인트 벤처래. 무슨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건 참고. 그냥 시험에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고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
신디케이트도 지분금융인데 신디케이트는 오답이 여러 번 나왔어. 신디케이트는 채권형 부채금융 방식이다. OX, X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그 정도만. 네. 409페이지. 열심히 부지런히 나오고 있는 놈이 있네요. 뭐 나왔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프로젝트 혀꼬지 말라니까 파이낸싱 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면 일단 하나 체크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 사업의 자 색깔펜 수익성 담보로 자금 조달 하는 직접 금융 방식이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금융이므로 일종의 공급자 금융에 해당된다. 그렇게. 자, 우리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파이낸싱이 자금 융통이에요. 필요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파이낸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 예.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뭘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제 한번 쭉 스토리를 풀어볼게요. 자, 갑돌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어요. 개발업자가. 얘가 지금 여기다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번 시행하고 싶대요. 예. 그래서 평택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번 진행하고 싶대요. 근데 이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무려 예. 2천억 원에 막대한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래요. 2천억. 근데 갑돌이가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봤을 때 갑돌이가 임야도 좀 가지고 있고 주택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좀 가지고 있어. 텃밭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다 합쳐도 시세가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10억 원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이 금액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담당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여기다 이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노다지 사업이다. 노다지. 근데 내가 돈이 없다. 너가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성을 담보로 한번 대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라. 그러면 내가 개발사업 꼭 성공해가지고 너한테 막대한 이자 수입을 안겨주겠다. 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담보가 되는 거다.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가 담보가 됐다? 수익성을 담보로 뭔가 작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갑돌이 있죠. 갑돌이. 갑돌이를 시험에서 뭐라 부르냐면요. 시행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차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행사, 차입자. 자, 여러분 시행사, 시공사 아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파트 1,500세대를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저 지제역 근처에다가 시행사가 저예요. 예, 그래서 DY 개발, 자, 주식회사 이게 시행사 저예요. DY가 뭔지 알죠? 그래, 됐어요. 시행사인데 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금 조달, 부지 약분 하면서 개발 사업 전반을 제가 메인이 돼가지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다가는 현대 이시스테이트 브랜드 붙이려고 한대. 그러면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선정해. 그래서 시공사, 현대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해. 그래서 저한테 공사비 받고 대신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지가 만들었다 해서 현대건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DY건설이 아니고 개발이 아니고. 이게 시행사, 이게 시공사. 이렇게. 예. 얘 지금 개발사업 시행하려고 하죠? 시행사. 돈 빌리려고 하죠? 차입자. 그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네. 자,
자, 그럼 어디 잠깐만. 개발업자, 시행사, 차입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면 유리한 측면이 많을까요? 불리한 측면이 많을까요? 유리한 측면이 많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로 많이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의 사업성만 좋으면, 수익성만 좋으면 많은 자금을 융통해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근데 요거 볼래요? 시험에 이게 나오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서 은행은 PF 대출의 경우 은행의 위험은 더 커진다, 작아진다? 당연히 커지지. 그죠?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가볼게요. 이제 시험에서 가장 강조하는 용어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여기서 수익성을 담보로 하니까 돈을 빌려와도 그 돈이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2천억을 빌려왔다. 이건 개인의 부채가 아니야. 잘못되면 얘가 독박 쓰는 거지. 이제 예, 물론 안전장치를 걸어놓겠지만. 그래서 개인의 부채가 아니니까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한테 내 돈 내놔 이놈아 라고 소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제한적인 소구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가지는 시험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어는 한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아파트 사업부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예, 요거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이거는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만약에 갑돌이가 이 토지에 대한 권리 확보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먼저 돈 좀 빌려줘봐. 그러면 저기 있는 땅 내가 사가지고 거기다 뭐 해서 뭐 이러면 너 사기꾼이야? 그러지. 최소한 하려면 이 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가 직접 매입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나머지는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각서 같은 거 받아서 개발사업만 진행되면 이 사람들이 땅 다 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어느 정도 자기가 확보해 놓고 나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 사실이지. 그러면 말 잘못되면 있잖아요. 잘못되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거 회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건 다 잡아버리겠죠, 은행이. 그래가지고 경매에 넘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험에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건 오답 주진 않아. 좀 이따 책에다 다시 체크할게요, 그냥. 됐고. 자, 아무튼 수익성을 담보로 하니까 개발업자의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만 좋으면 개발업자는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걸 갖다가 부의 금융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담보가 되니까,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차입자는 개인적인 부채 외에 더 많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개발업자 차입자에게 내 돈 내놔라 라고 은행이 할 수 없죠. 이 두 가지는 그럼 결국 얘 입장에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이죠. 그죠? 대신 얘는 위험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대요. 차입자한테 신용 연결을 끊어버리겠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은행은 이 평택역 앞에다 하고자 하는 이 개발 사업이 마음에 들어서 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갑돌이가 지금 갑돌이네 A 회사에서 지금 저기 안성에도 개발 사업 벌려놓고 저기 수원에도 개발 사업, 화성에도 개발 사업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자체는 괜찮은데 다른 데다가 벌려놓은 사업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버린다면, 그로 인해서 이 사업까지 영향을 받아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은행이 얘한테 오케이, 대신에 평택개발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A 회사, 진해 회사하고는 무관하게 별도의 이 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그러면 여기서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여기 영향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신용을 연결되는 걸 절단해버리겠대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전장치가 확보되는 거 맞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은행의 원동 관심사는 뭐냐면요. 시행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갖냐 안 갖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분양해서 내가 빌려줬던 원금 100% 회수하고 높은 이자 수익을 챙겨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려면 계획대로 공사가 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시행사 이익 그따위가 중요해? 시공사 공사비를 지급하는 게 중요해. 시공사 공사비를 제 날짜에 계속 줘야지 공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얘한테 만약에 돈을 바로 줘버리면 얘가 엉뚱한 데서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통장을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 집어넣고 여기서 자금 통제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한대. 그러니까 은행이 또 안정장치를 거는 거죠. 요걸 갖다가 통장을 에스크로우 통장. 우리 통장은 계좌라고 하죠. 계좌. 그걸 갖다 계정이라고 어카운트. 통장.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 5개예요. 첫 번째, 뭐가 담보가 된다?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차입자는 개인적인 부채 외에 수익성만 좋으면 더 많은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부의 금융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잘못된다 하더라도 차입자한테 은행이 물어내라고 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 또는 뭐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됐고,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개인적인 채무 등이 PF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신용을 끊어버리겠다. 연결 안 되게끔. 신용의 절연. 다음, 자금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든다. 무슨 통장?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을 만든다. 용어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네. 어디 책 좀 봅시다. 그래도 학교는 시간에 이렇게 유식한 걸 많이 배우지 않나요? 그죠? 머릿속에 남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머릿속에 안 남으면 괜찮아요. 왜? 책에는 다 남아있잖아요. 책에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동그라미 2번도 이렇게 체크 하나 해놓고요.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네 넘기시고, 양가로 2번의 별표 치세의 특징. 반가로 1번 차입자 입장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체크, 동그라미 3번 체크해서 동그라미 2번의 핵심적인 용어는 부외 금융과 형광펜. 동그라미 3번의 비소구 금융 형광펜. 비소구 금융. 밑에 일반적으로란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완전한 비소구 금융보다 제한적 소구 금융 형태를 적용하기도 한다. 네, 됐고요. 오른쪽에 반가로 2번 금융기관 밑줄. 동그라미 3번에 혹시 중간에 신디케이트론 보이세요? 그 이제 밑줄만 그어놓고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와도 오답은 안 나와요.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들어. 공동대출이에요. 공동대출. 신디케이트론은.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프로젝트 하나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은행이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돈을 빌려줘 버리면 돈줄이 일정 기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채권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빌려주면 은행에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개념만. 동그라미 4번 체크. 은행은 개발업자의 개인적인 파산 등에 의해 개발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형광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 아까 신용회전을 해봤죠? 네, 넘기세요. 동그라미 5번 별표. 결제 위탁 계정 형광펜. 결제 위탁 계정 형광펜 그 밑에 설치하여 밑줄. 이거 다 읽어봐야 돼. 예. 시행사 이익보다 시공사 공사 비용이 우선 지출되도록 통제. 동그라미 6번은 그냥 이제 한번 체크해놓고 참고로 일단 놔두세요. 다음 양가로 3번 별표. 영어 공부 좀 할까? 영어 공부. 오늘 영어 많이 배운다 엄마. MBS도 나왔지,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나왔지. 아까 1교시 때도 뭐 나오고 여러 번 했는 것 같은데. 예. 자, 영어 공부 좀 할게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사업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진행 방식이 있대요. 일단 영어 좀 할게, 여기. 맨 처음에 시설물을 빌드. B는 준공한다, 건설한다. 빌드. 다음 T, 트랜스퍼.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전한다, 귀속시킨다. 예, 그래서 소유권을 국가에게 양도한다, 이전한다, 귀속시킨다. 그러니까 민간이 만들어 놓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긴다 이 말이에요. 예. 다음 L, 리스, 임대를 받고 빌려준다, 임대한다. 예. O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오퍼레이트, 운영이 있고, own, 소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B는 뭐? 준공건설. T는 양도 이전 귀속. L은 임대. 오퍼레이트. O는 운영. O는 소유. 자, 이제 그냥 볼게요. 그냥. 이거 틀린 학생 없어요. 없어.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을 만들어 보자. 자, 천안 논산 고속도로. 거의 90km에 가깝죠? 그러니까 80km 정도 되는구나. 자, 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대우건설을 비롯한 11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준공했어요. 준공하고 나서 소유권을 국가에게 바로 이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 컨소시엄 법인에게 3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주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자, 맨 처음에 뭐죠? 항상 B가 먼저 나와야 돼. B. 그 다음 뭐 했어요? 뭐야? T 했죠? 그 다음엔요? 그럼 BTO 방식이에요. 근데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 11개 건설사가 5년에 걸쳐서 준공하고 나서 3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컨소시엄 법인에게 주고 30년 후 기간이 종료 시 국가에게 귀속시키라고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BOT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시험이 나와요. 이런 것들.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자,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뭐 군인아파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A 건설사가 만든대. A 건설사가 2년을 거쳐서 준공했대요. 만약 도서관이다. 이렇게. 예, 준공했대. 그리고 준공과 더불어서 곧장 소유권을 시청에다 뭐 시립 도서관, 평택 시립이다 그러면 시청에다 소유권 이전했대. 그리고 나서 A 건설사가 10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게끔 한대요. 대신에 반드시 이 시설 운영권은 평택시청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A 건설사한테는 시설 운영권은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공사 한꺼번에 하고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돈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B 하고 나서 뭐 했어요? T하고 그다음 L 했죠? 무슨 방식? BT, L 방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끼워넣기인데 상당히 출제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번은 통째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 상황을 이렇게 줘요. 다음 아래 보기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방식과 관련되는 것은 1번 BTL, 2번 BO, 3번 BT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근데 이거는 다 안 틀리더라고. 안 틀려. 틀릴 수도 없고. 예. 여기는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어디 이제 7번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MBS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MBS에 대해 봤는데 먼저 우리 자 유동화를 시키게 되니까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감소했죠? 그렇죠? 1차, 2차 저당시장 아까 들어봤네. 1차 저당시장은 특징이 뭐야? 유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2차 저당시장은 유동화가 발생한다. 그게 제일 큰 거라고 했어요. 제일 큰 거. 세 번째, MBS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MBS를 앉아 칠판 보고. 자, MBS란 시작.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MBS를 앉아. 뭘 기초로?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죠? 네. 다시 실방해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MBS는 아까 부채증권,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어내기 위한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그런 소리 해봤죠? 네. 다음에 MBS 종류.
자, 이제 증권은 누가 책임진다? 투자자가 책임진다. 채권은 발행기관이 책임진다. 그러면서 암기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다시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CMO는 증권, 채권? 채권. MBB는? MBTS는? 증권, 나머지는 채권. 이렇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이렇게요.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죠? PF 하기 전에 하나 더 있다. 그 아까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 들어봤죠? 그건 둘 다 투자자의 지분을 이용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증권? 지분 증권, 지분 금융 이렇게 아까 해봤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 사업에 뭐가 담보가 되는 거다?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거면서 그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개인적인 부채에 더 많은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 부의 금융효과를 위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다. 나중에 기본서 보면 그 용어 밑에다 사례를 막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 다음 두 번째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비소고 금융 또는 제한적인 소고 금융만 가능하다. 다음 은행. 은행은 일반 대출보다 PF 대출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입자의 개인적인 파산 등이 PF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하려고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 등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신용의 재련. 다음 통장 돈 관리를 제대로 하겠대. 시행사 이익 이런 것보다는 시공사의 공사비 이용이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뭔가 통제를 하겠대. 그 통장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에스크로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봤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 자, B는 뭐다? 자, 다시 중공건설은 뭐? B. 소유권 양도는? T. 운영은? O. 소유는? O. 임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L. 그렇게. 그 정도만 조합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잠깐 쉬겠다가 413페이지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에 대해서 하죠. 네.